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사를 볼 때도, 이제 처음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던 고구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소수리망 372년에 이제 불교를 소수리망 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전진 시대 때 왕이었던 부견이라는 사람이 사신과 순도를 통해서 이제 불상과 불경을 보내게 됩니다. 소수리망 4년 374년에는 이제 아도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건너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사에서 사원의 시초를 얘기할 때 이제 초문사, 그 다음에 이불란사라는 이 절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예를 들면 중국 불교는 뭐예요? 최초의 절이 이제 백마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초문사, 이불란사라고 이제 기록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고국야망 시대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불법을 숭신해서 불법을 이제 믿도록 이러한 어떤 영을 내리기로 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는 평양에 9개의 절을 지었다라고 하는 창건 기록이 나오고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구려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원왕 시대 때는 이제 해랑이라는 스님이 신라에 가서 이제 진흥왕의 명을 받아서 국통이 되고 팔관회를 처음 이제 설치해서 신라 불교의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 고구려가 이제 전진으로부터 372년에 그죠? 불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5세기 초에 이제 신라로 불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불교가 전해된 것은 고구려의 영향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고, 백제는 이제 동진으로부터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서, 당시 이제 고구려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장왕 시대 때는 도교가 이제 영계소문 때 이제 도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도교와 불교가 조금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이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스님이 승랑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승랑. 장수왕 때 중국에 가서 삼론을 연구하고, 그죠? 중국의 삼론정에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승랑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해자라고 하는 스님은 595년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담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담징하면 여러분들 뭐요? 벽화가 보죠. 지금 이제 이 벽화입니다. 고구려 승려였던 담징이 이 호류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있는 절이에요. 호류지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이 절에 갔었는데, 이런 벽화들은 다 지금 이제 보관이 되어 있죠. 전체 이제 훼손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담징, 이런 이제 이것도 이제 담징이 이제 호류지에 이제 그려놓은 벽에다가 이제 그린 그림들이죠, 그죠? 자, 이 담징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왕 21년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여러 가지 이제 불교를 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종이와 뭐 붓을 만드는 법을 전했다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해관이라는 스님도 일본에 건너가게 되고, 보면 이제 고구려 스님들이 보면 주로 일본에 많이 건너가서 일본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본 불교에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실제 이제 또 일본은 이것을 역사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자신들도 이제 불교를 중국으로 또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보게 되면 한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은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구려 당시 때 이런 스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백제를 잠깐 보게 되면, 이제 백제는 15대 친유왕 원년 384년에 동진으로부터 이제 마라란타라고 하는 스님이 불교를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법성포에 가게 되면 백제불교가 처음 전래된 곳에 이런 이제 절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뭐 새로 만든 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제불교가 처음 이제 전해졌던 법성포에 이제 이러한 절이. 그래서 이제 이 절 이름이 마라난타사라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라난타의 스님에 의해서 백제불교가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특히 이 26대 우리가 이제 백제의 여러 왕들 중에 보면 성왕이라는 왕을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 성왕은 일본의 불교를 전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가장 백제에 화려했던 시대가 바로 이 성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왕인 박사가 그죠? 일본에 건너가서 글자를 가르치고 일본에게 문자를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일본은 다 부정을 하죠, 그죠? 특히 이제 26대 성왕은 18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율부의 이제 여러 가지 율서들이나 또 이제 많은 부처님의 경전들을 이렇게 편찬하고 또 이제 당시에 스님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크게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6대 성왕 때가 이제 백제불교가 가장 화려하게 꽃이 피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백제하면 공주, 부여,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제가 좀 세력을 넓혀서 익산까지 내려오죠. 익산. 그래서 익산 이쪽에 보면 전부 이제 백제불교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29대 법왕이라는 임금은 아주 이제 불교를 확실하게 이제 믿는 왕으로서의 이제 살생을 금하게 하고, 그죠? 방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응사라는 절을 지었다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백제시대 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스님은 겸익이라는 스님인데 바로 율종의 시조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총이라고 하는 이 스님. 이 해총 스님은 이제 일본의 산론 교학을 펼치는데 특히 그 일본의 이제 성덕대자라고 하죠. 쇼토쿠 대자라고 하는 이 성덕대자의 스승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백제도 많은 이 불교 문화 어떤 또 많은 고승들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라를 보게 되면 신라는 눌주왕 때 이제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당시 이제 고구려에서 왔던 아도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모래라고 하는 집에서 처음 이제 불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나와요. 실제 이제 불교가 공인된 것은 6세기 바로 23대 법풍왕이라고 하는 이 법풍왕 때 불교가 공인이 되는데 이 공인이 되는 이제 그 이야기가 있죠. 바로 2차원의 순교에 의해서 그죠? 이 신라는 불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신라도 보면 그 신라 시족 사회에서 그들이 이제 믿었던 신앙의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이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2차원의 순교에 의해 갖고 그래서 이제 2차원이 자신의 목을 베면서 목에서 흰 피가 나왔다. 그래갖고 이제 막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불법의 어떤 신비로움에 아주 이제 귀의를 하고 해서 불교가 공인이 되게 되는 이런 어떤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이제 가장 이제 불교를 아주 이렇게 일으켰던 왕은 진흥왕입니다. 24대. 그래서 황룡사라고 하는 절을 짓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황룡사 9층 목탑을 이제 세우게 되죠. 여러분들이 경주 그 보문단지를 가다 보면 황룡사 터가 남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 황룡사의 모습을 아마 신라 시대 때 황룡사가 세워졌던 그 당시의 모습을 이제 추측하면 이 정도 규모의 사찰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세워진 게 황룡사 구축 목탑이고 그죠? 많은 굉장히 터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경주 보문단지에 가면 이제 또 이렇게 금으로 된 구축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동국제강에서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동국제강이 이제 불자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명상센터 같은 걸 지어서 저희들이 이제 수련대 같은 거 할 때 이제 많이 이용하는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황룡사 구축 목탑을 모방해서 이제 만든 건물이에요. 이래서 이제 진흥왕은 황룡사를 세우고 백고자법회와 팔간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백고자법회라든지 이 팔간회, 이것은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때까지도 이 지금 팔간회라든지 이런 이제 대규모, 왕이 이제 여는 이런 법회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은 당시 당나라를 갔다 왔던 이제 자장 스님의 청으로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이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9개의 이 지금 층은 당시 신라를 중심으로 한 이제 변방의 9개의 나라들을 이제 상징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국가의 안녕, 평화를 위해서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이 세워진데, 만약에 이 탑이 있었다면 엄청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몽골이 이제 몽고가 고려 때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이때 이제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우리가 이제 신라 때 이런 많은 스님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190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신라 하면 아까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신라 삼성하면 첫 번째는 원효 스님입니다. 그죠? 원효 스님. 원효 스님 하면 이제 해동성자라 불려지는데, 어떻게 보면 신라,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 거치면서 당시에 이제 어떤 불교가 귀족 중심의 불교였는데, 대중불교 하시겠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원효 스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한국 불교 연구에 있어서 원효 스님의 저서라든지 원효 스님과 관련된 박사 논문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이제 이 원효 스님은 방대한 어떤 부처님의 경전을 저수를 하고, 또 원효 스님이 가지고 있는 화쟁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이제 우리 현대에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을 든다면 화엄의 이제 대성자라고 할 수 있는 의상스님이죠, 그죠? 의상스님. 그리고 이제 의상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의 화엄학의 기틀을 세웠던 분이 바로 의상스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통도사를 창건해신 자장율사, 이 자장스님. 그래서 아까도 그랬듯이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도 이 자장스님의 청으로 이제 건립이 되게 되고, 또 이제 통도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죠? 손덕여왕 때 자장스님의 그러한 그걸로 이제 청으로 통도사가 창건이 되게 되죠. 여러분들 190페이지 보면 원광법사는 우리가 이제 뭐 세소고개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시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단체가 바로 화랑도입니다. 이 화랑도의 정신을 바로 이 원광법사의 세소고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자장스님 같은 경우는 당나라에 가서 643년에 귀국을 해서 불황사와 홍룡사에 또 머물고 통도사를 창건해서 금강계단을 세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장스님으로 하여금 모든 스님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이제 오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삼국이 통일이 됩니다. 그죠? 삼국이 통일이 되는데, 태종 무열왕 때 660년에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통일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이 신라의 불교의 모습은 이제 주로 이제 귀족 중심들,
왕이나 진골, 우리가 성골 이거죠. 육두품 중심으로만 이제 불교가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불교가 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불교를 대중화시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해숙이라는 스님과 해공이라는 스님, 그 다음에 대안이라고 하는 이런 스님인데, 대안 스님 같은 경우는 192쪽에 보면 그냥 이 시장 장터에 다니면서 그냥 이 거의 도인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이 대안 스님이. 그래서 대안 이렇게 이제 소리를 외치면서 이제 다녔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왕이 궁으로 대안 스님을 청했지만은 궁궐에 들어가지 않고, 그죠? 늘 시장 바닥에서 경전을 펼쳐놓고 경을 설하기도 하고 이랬던 인물이 바로 대안 스님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원효 스님, 우리가 이제 신라 하면 원효, 의상, 자장 항상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원효 스님은 항상 이제 속복을 입고 승복을 입는 게 아니라 속복을 입고 이제 늘 마을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불법을 전했죠.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을 소선거사라고 이렇게 불려졌었는데, 특히 백성들이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하고, 그죠? 왕생정토에 이러한 가르침을 펼쳤던 인물이 바로 원효 스님입니다. 이 원효 스님은 뭐 엄청난 전적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193쪽에 보시게 되면 진표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신라 때 이제 자장율사와 더불어서 이제 진표율사,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율의 이 어떤 사상을 갖췄던 인물이 바로 이제 이 진표율사입니다. 특히 점찰법회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의식의 형태인데, 이런 것들을 당시 신라 때 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진표율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종이 이제 신라 하대에서부터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 불교사를 통해서도 봤듯이, 당시 이제 신라의 스님들이 중국에 유학을 많이 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신라는 당시 당나라 시대죠. 그러니까 문물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던, 그 다음에 많은 선사들이, 훌륭한 선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당나라 때는 뭐 선종이 크게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당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에 걸쳐서 중국의 선종이 가장 흥했던 시대인데, 이때 이제 예를 들면 뭐 화엄을 이제 교학을 했던 스님들이나 또 선을 했던 스님들이 이제 당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법을 배우고, 때로는 이제 또 신라 스님이면서 이제 중국의 불교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중국과의 교통이 활발했었죠. 이때 보면 이제 9세기 초부터 해서 중국 선종의 가르침들을 배우고 이제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산 선문이라고 하는 선문이 신라 하대부터 해서 고려 때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신라 불교도 해공왕 이후에 194쪽에 보시게 되면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신라 불교는 오교 구산이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당대 때도, 중국의 당나라 시대 때도 이런 데 많은 교종의 종파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신라 때도 이제 5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반종, 율종, 하엄종, 법상종, 법성종, 이런 이제 교종의 종파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화엄종 하면 이제 원효, 의상 이런 스님들이 이제 화엄종의 당시 대가라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상종은 진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현장을 이어있는 원측, 이런 스님들이 이제 계보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법상종인데,
법상종은 이제 유식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종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원측 스님 같은 경우는 195쪽에 보시면 신라의 왕손으로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많은 이제 이 어학에 능통했다 그래요. 원측 스님이. 그래서 중국어도 잘하고 산스크리트어도 잘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당나라 당태종으로부터 도척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해신밀경, 성유신론, 그다음에 유가론, 이 소자가 붙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논이 있고 소가 있어요. 이 소는 뭐냐면 더 이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소라 하는데 논도 있고 소도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원측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끝에 보면 소를 다 붙이잖아요. 해신밀경소. 그러면 해신밀경에 대한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풀어서 설명해요. 그 다음에 성유신론. 논인데 그 논을 가지고 또 다시 이제 풀어서 설명해요. 이런 저서들을 이제 짓죠. 그 다음에 열반종, 법성종, 율종. 율종은 이제 자장 스님에 의해서 개창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라의 특히 이제 삼국 불교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여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 시대 때 삼국의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현세 이익적 경향이 강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삼국 시대의 불교의 특징 첫째가 현세 이익적 경향이 강했다. 이 말은 뭐냐면 불교라는 종교가 새로운 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예요? 신라인들은 그들 사회에서 믿는, 또 백제도 마찬가지고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들 안에서의 어떤 우리 문화 안에서의 여러 가지 뭐 자연 숭배 신앙이라든지, 그죠? 뭐 해신앙, 뭐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산신, 칠성 이런 신앙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신앙들 속에서 새로운 이제 불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요? 이제 이 불교를 통해서 뭔가 내가 살아가는 어떤 재앙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려고 했던 이런 경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이익적 경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호국, 그죠? 신앙적 경향이다. 자, 중국도 그랬지만은 우리나라도 뭐예요? 누가 불교를 받아들여요? 왕이 불교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면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또 이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뭔가 이것을 하나의 정치 이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조선시대 때는 유교가 정치 이념이었잖아요. 이제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제 불교가 정치 이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러한 어떤 호국신앙적 경향이 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왕이 왕권을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교를 형편으로 썼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잠깐 설명인데 중국의 불교 이해가 그대로 한국에 유입됐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는 뭐예요? 중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중국 불교의 영향을 왜냐하면 뭐 교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전부 중국에 가서 그러한 이제 선법이나 교법이나 이런 것들에 받아다 보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제가 입고 있는 이 장삼도 이제 중국 불교의 영향이에요. 이 장삼도 이게 원래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모르겠 이게 원래 황제가 있는 옷이에요. 황제. 이게 금으로 바꾸면 이게 황제가 있는 옷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의상에서부터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신라의 불교 사상을 보게 되면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이제 불교가 가장 사상적으로 꽃을 피우고 그죠? 학문적으로 융성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교가 정립이 되고 또한 이제 교학에 있어서도 이제 융합조화학적 풍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화엄종이나 열반종이나 법상종이나 이런 어떤 각 그 교파 간에 서로 이게 융합적인
이런 어떤 학문적인 체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말에 뭐가 유입이 된다? 선이 유입이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신라 말에 이르러서 이제 중국에 유학을 갔던 선성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선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구산성문이에요. 구산성문. 나중에 이제 이 구산성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세하게 공부해야 될 시간도 있을 겁니다. 가지산, 그죠? 전부 이제 이 선종은 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문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불교를 산중불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만큼 선종의 영향이 강하다. 그렇다고 저희 산중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군왕사라든지 황룡사라든지 이런 절들 어디에 있었어요? 도성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교종 사찰들은 도시 안에 수도를 중심으로 끼고 있었고, 선종은 어디에 있었고 산을 중심으로 있었다라는 이제 큰 틀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런 산에 있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잘못된 거죠. 산에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도시 안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주 가보시면 여러분들 경주 서라벌 당시 예를 들면 신라로 친다면 그 안에 전부 다 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고려의 수도인 개경만 해도 지금은 이제 북한 지역이지만은 많은 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도 있었고 산에도 이제 산중에. 그래서 이제 이 선문들은 주로 이제 산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가지산문의 이제 계산조를 도의국사라고 합니다. 이 도의국사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지금의 우리 조계종의 종조를 도의국사로 썼습니다. 조계종의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의 종조가 누구다? 도의국사를 종조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계산한 것이 전남 장흥의 도림사예요. 그래서 이 도의국사는 당나라 이제 지장, 서당 지장이라고 하는, 이 서당 지장이라는 스님은 육조 해능의 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해능의 네 번째 법성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서당 지장으로부터 법을 받아서 특히 이제 남종선을 이제 유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남종선이 뭐냐면 달마선이에요. 그래서 달마 해능을 거쳐서 서당 지장으로 이어지는 선법을 도의선사가 이제 중국에 가서 법을 받아서 인가를 받아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실상산문은 홍척이라는 스님이 828년에 전남 남원의 실상사에서 선문을 열게 되죠. 그 다음에 동리산문은 839년 해철이라는 스님이 독성 태안사에서, 이 해철이라는 스님은 이제 도선 풍수지리로 유명했던 도선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성주산문은 무염 스님이 충남 보령의 성주사지가 이제 이곳이죠, 그죠? 사굴산문, 사자산문, 복림산문. 이 복림산문은 창원에 있어요. 근데 지금 창원에 있는 복림사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사지만 남아있어요. 사지만 터만 남아있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복림산문이었다. 그 다음에 수미산문. 저 이제 그 이영 스님이 황해도 해주에 있는 사찰입니다. 그 다음에 희양산문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그 선불교의 중심도량이죠, 그죠? 문경 봉암사라고 하는 이 절이 이제 바로 구산선. 그래도 이제 이때에 이제 신라 하대 때 세워졌던 이런 선문들이 지금 현재 보림사라든지 실상사라든지, 그죠? 법풍사라든지, 그 다음에 봉암사, 이런 절들은 아직도 이제 지금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 선원으로서 유지되고 있는 곳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통일신라는 정말 이 불교 문화가 꽃피었던 시대가 바로 통일신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법풍왕이라든지 선덕여왕이라든지 또 태종무열왕이라든지 이런 많은 당시 이 신라의 왕조들에 의해서
불교가 굉장히 아주 흥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일신라 말이 되게 되면 불교도 이제 또 뭐요? 조금 이제 이렇게 부패가 됩니다. 아무래도 뭐냐면 왕권에 너무 비호를 받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려에도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려를 이제 개국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태조 왕건이잖아요. 태조 왕건. 그래서 이제 고려의 통일국가를 보게 되면 당시 이제 고려 초기에는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한 100년 정도의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는 뭐 거란이 침입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밀란도 일어나고 또 원나라가 그죠? 지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고려의 불교를 잠깐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이 고려의 당시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고려가 이제 전체 이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전체를 이 고려가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삼경 12목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지도 고려 시대의 지도를 우리가 보면서도 당시 이제 고려가 또 통일을 하게 되죠. 특히 태조 왕건은 불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국교가 이제 불교였던 시대가 바로 고려 시대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도선이란 도선 스님은 이 도선 스님 하면 이제 풍수지리설에 아주 능했던 인물입니다. 도참설. 그러면서 이제 이 비보사탑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좀 터가 흉하거나 또 터의 기운이 세서 일반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이렇게 안착할 수 없는 곳에 탑을 세운다든지, 그죠? 예를 들면 불상을 바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터를 조금 안정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도선에 의해서 나온 비보사탑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명산에는 명찰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찰들이 앉아있는 곳은 전부 명당입니다. 다 명당터예요. 가장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명당터라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서 집 짓고 살 수 있어도 못 살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터의 기운이 세다. 명당이라는 말은 터의 기운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 터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센 곳에는 또 땅을 딱 안 치면 어떻게 돼요? 터의 기운을 딱 조곡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독립선언도 이제 명당터예요. 절이 들어서지 않으면 이걸 못 버틴다 그래요. 풍수지리 하시는 분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훈요 10조라고 하는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를 통해서 이제 이게 훈요 10조를 보시게 되면 제1조가 불교를 숭상하라. 불교를 받들고 사원의 폐단을 엄단하라. 당시 이제 그 통일신라 말에 여러 가지 불교의 폐단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규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연등과 팔관 등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는 연등에 우리가 지금 부처님 오신 날 하는 연등 축제 있죠? 이게 이제 고려 때 이제 연등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의 우리가 이 연등 축제는 작년에 그죠 문화유산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쭉 이제 연등회가 발전이 되어져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팔관회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왕이 여는 법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끔 했고, 그 다음에 경전과 역사를 널리 읽혀서, 그죠? 온고지신의 교훈을 삼아라. 이런 이제, 이것이 이제 이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면서
모든 통치 어떤 하나의 법령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훈요십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0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이제 고려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광종임금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광종임금은 당시 이 승가제도, 국가고시제도 격인 승가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그냥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승가제도를 만들어서 당시의 스님들이 많은 스님들이 이제 학문적으로든 또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이 고려불교의 어떤 정치라든지 모든 면에 스님들을 전부 포진시키는 이런 어떤 기본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승가제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종임금이 귀법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하게 되고, 그죠? 당시 이제 균형 또 탐문, 이 탐문이라는 스님이 이제 바로 이 광종임금을 태어날 수 있게끔 했던 그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광종이 임금이 되고 나서 이 탐문 스님을 거의 뭐 왕사 국사로 모실 정도로 아주 받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관이라는 스님이나 그 다음에 의통, 탐문, 균여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신라 때부터 이제 화엄 교학이 의상 스님으로부터 이렇게 굉장히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고려에 와서는 균여 스님으로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학을 아주 깊이 연구했던 균여 스님. 그 다음에 202페이지 보시게 되면 현종임금. 예를 들면 이제 현종임금은 12살에 승려가 돼요. 그래서 이 고려사를 보게 되면 왕자들이 출가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출가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수행을 많이 해서 국사 왕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 16분의 국사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16국사. 그게 이제 바로 송광사예요, 송광사. 우리가 송광사를 승보사찰이라는 이유가 고려시대 때 16명의 국사가 나왔는데, 그 국사들이 대부분 누구냐 하면 왕자, 귀족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현종임금도 12살에 승려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죠? 이 현종 때 이제 대장경 판각이 시작이 되고, 정종임금 때는 경행거식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문종임금 때를 보게 되면 당시 이제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출가를 합니다. 왕자가 출가를 해서 이 대각국사 의천은 이제 나중에 천태종, 고려의 천태종의 개창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태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대각국사 의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의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정관이라든지 주전도감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그러면서 고려 말에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난이 여러분들 아마 역사 공부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묘청의 난이라고. 이 묘청이 이제 승려인데, 당시 인종 때 이제 금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정금론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서경천도를 이렇게 이제 꿈을 꿨던 인물이 바로 묘청의 난이죠. 결국 이제 김부식에 의해서 다 이제 그죠? 그 난이 제하게 됩니다. 삼국사기가 이제 1145년에 김부식에 의해서 편찬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 고려 말에 이르게 되면 결국 문신과 무인과의 어떤 계속 갈등을 겪다가 결국 고려 말에는 무신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일부 승려들이 반발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막 무인하고 이렇게 다툼을 벌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보면 교정 승려들이에요.
지방에 있는 선종 수녀들은 오히려 무인들하고 가깝게 지내요.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 그 지방 호족들 내지 지방 관료들하고는 선종이 가까워지고, 교종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 이제 이러한 무신 정권들하고 대항을 하기도 했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205페이지 보시게 되면 새로운 이제 어떤 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206페이지 보시게 되면 보조 스님의 대표적인 결사가 정의 결사예요. 정의 결사. 그러니까 이 보조 스님이 등장했던 이 시대는 고려 말에 이제 불교가 점점 부패해져 가고 혼란기에 접어들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정예결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수선사라고 하는 거지. 지금의 수선사는 송광사입니다. 송광사. 이 수선사에서 정예결사를 열게죠. 그러면서 선교일치를 주장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보조국사 진을은 조계종의 개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신라 때 도의국사는, 그죠? 조계종의 종조가 되고, 종조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되는 거고, 그 이제 고려 말에 와서 이제 이 보조진을은 뭐요? 조계종의 개조가 되는, 그 조계종을 다 이제 그 선법을 연 조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조국사 진을도 이제 우리 조계종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도노 점수를 주장하고, 그죠? 정의 쌍수를 주장하는데, 특히 직심직설이라든지 수심결이라든지 이런 여러 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태종의 결사가 이루어지는데 원묘 요새 스님의 백년결사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려는, 그죠? 원나라, 다시 말해서 몽고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불교는 선종과 천태종이 용성하는 시대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현 스님이라는 스님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삼봉유사를 저술했던 분인데, 그리고 이제 태고 보우 스님. 이 태고 보우도 우리가 이제 고려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바로 이제, 임재선을 도입을 했다. 임재선은 바로 이제 이것도 육조 해능의 선법으로서 이제 우리 한국의 선이 임재의 종풍이라 얘기를 합니다. 임재의 선을 잇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태고보라든지 백운경안이라든지, 이 백운경안 스님이 저술한 불조 직지심체요절, 우리가 줄여서 직지심경이라고 하죠. 그죠? 아주 위대한 이 문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제 프랑스 도서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반환을 해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옹해근이라고 하는 스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서 원나라로부터 임재손을 도입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이 나옹해근 해근 선사는 태고보우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고려의 공민왕 같은 경우는 나옹 스님을 왕사로 이렇게 모시고, 결국 이제 이 나옹의 제자였던 인물이 바로 무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에서 삼화상 하면 이건 꼭 기억하세요. 지공, 나옹, 무학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삼천에 가면 삼성각 있죠. 삼성각에 가면 이 세 분의 그 용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화상은 우리가 이제 뭐 점안식이라든지 큰 법회를 할 때 증명을 하는 분이 바로 이 삼화상이에요. 그래서 지공, 나옹, 무학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고려 말에 되게 되면 성리학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죠?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불교를 배척하는 이론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불교는 스스로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고려사에 보게 되면 스님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엄청나게 아주 부정축제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고려사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불교 스스로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20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해군을 하죠. 그죠? 지금 요즘 나오는 드라마가 요 내용이에요. 그죠? 태조? 그 드라마 있죠. 그죠? 지금 새로 하는 거. 이방원. 그렇죠. 이제 위화도 해군으로 인해 갖고 사대부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결국 누구와 누구, 그죠? 정몽주, 이성계, 이제 이런 이제 대립의 이야기들이 아마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정몽주 같은 경우는 정도전이나 이런 인물들은 나중에 이제 불교를 굉장히 이제 아주 배척을 하죠. 불교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려 말을 이어서 조선을 건국할 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무학대사의 도움을 받잖아요. 한양천도도 무학대사가 그걸 다 일러준 거고, 그죠?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그 지도자는 무학대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선 초에 나타난 모습인데, 이제 고려시대 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승가제도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광종임금 때. 승가제도가 있어서, 당시 이제 종선, 대선, 그 다음에 선종대선, 교종대선, 이런 이제, 그 단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2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의 우리 조계종에도 스님들의 법계 품수가 있어요. 이제 비구니 스님은 비구니 스님대로, 우리 비구 스님들은 비구 스님대로, 예를 들면 대덕, 종덕 이러면서 이제 종사, 대종사 이런 식의 이제 마지막이 이제 대종사예요. 대종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종사가 돼야지만 종종도 될 수 있고 방장도 될 수 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당시 고려 때는 보시면 선종은 선종대로 이제 법계가 있는데 대덕, 대사, 증대사, 삼중대사, 그다음에 선사, 대선사. 우리가 보통 이제 큰 스님들을 대선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고려시대 때 이런 법계 품수에서 그래서 선사들에게 붙이는 호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를 하는 스님들에게 붙이는 이렇게 그 법계 품명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덕, 대사, 증대사, 삼중대사까지 똑같죠. 근데 이제 선종은 선사고, 교종은 뭐라 그래요? 수자라 그러고, 선종은 대선사고, 그 다음에 교종의 최고의 높은 분을 승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스님들의 법계가 나눠지게 되고, 특히 고려시대 때는 오교양종이라고 하는, 이 오교양종이 꼭 기억하세요. 고려시대 때는 오교양종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제 교학은 교학대로 발전하고 또 선은 선대로 이렇게 서로 다 발전했던 시대가 바로 고려시대예요. 특히 고려는 이제 우리가 정말 그 대장경이 조판이 되는, 이 대장경에 대한 조판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텐데, 처음 만들어진 대장경이라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해요. 이때는 이제 거란이 침입할 때 만들어졌는데, 당시 현종 때 이것을 40년에 걸쳐서 완성을 하는데, 결국 이제 몽고가 두 번째 침입할 때 이 소실이 되게 되죠. 그죠? 803 구인사에서 처음에 보관을 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들어진 대장경이 고려 속장경이에요. 13대 선종 때 만들어져서, 이 대장경은, 이 속장경은 송, 요, 일본, 여러 이제 그 주변국에서, 경전들을 모아서 수집해서 편찬한 대장경이 고려 속종경이에요. 그래서 대각사 의천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데, 이 속장경도 원나라 침입 때 소실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고려 대장경이 국보 3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대 고종 때 강화도에서 이제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이 이제 대장경 이제 판각 작업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되죠.
16년에 걸쳐서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 1251년 10월 11일 날 완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책의 날이 10월 11일인데 이게 바로 이제 이 고려대장경이 완성한 날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고려 대장경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팔만대장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려 대장경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해인사의 장경각에 되어 있죠, 그죠? 전체 경판의 수가 81,258판이에요. 그래서 8만대장경이라는 거예요. 네, 판수가 8만 정도 됩니다. 경의 종류만 해도 1512부고 권수로는 6791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장경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초조 고려 대장경 가운데서는 대보적경이라고 하는 경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보물급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우리 문화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팔만대장경 해인사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이게 전부 이 나무에다가 그죠, 한 글자 한 글자 이것을 새긴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이거 이제 새기는 것도 새기는 거는 이걸 이제 그죠, 정말 1000년 이상 이것이 보관되어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한번 소실될 뻔했었죠. 해인사 이 장경각이 언제 6.25 때 6.25 때 이제 그 공비들이 해인사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군에서 해인사를 폭격 지시를 드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당시 우리나라 그 이제 공군 조종사가 폭격의 명을 어기고 폭격을 안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분에 대한 그 이제 위령제를 항상 해인사에서 지내요. 그 공군 중령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분이 이제 폭격을 하라는데 그 해인사에 대장경이 있는 걸 알고 폭격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폭격했었으면 이 고려 이 팔만대장경은 없죠.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팔만대장경이 우리의 문화의 유산으로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고려도 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죠? 고려도 막을 내리고 이제 조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조선 불교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조선 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불교가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이 조선입니다. 조선인데 특히 이제 이 조선 초에 배불론이 등장하게 돼요. 2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숭유억불 정책이 이제 조선 초부터 이루어지죠, 그죠? 숭유억불이라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그러면서 이제 당시 보시게 되면 교재 보시면 국가가 이제 너무 사찰이 비대해지고 왕실의 후원을 받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소모가 되게 되고 또 사원 경제가 세속화되고 승단이 문란화되는, 결국 이제 이것은 불교가 이제 이렇게 점점점 그 색깔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이 등장하게 되고, 그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전에 의해서 편찬된 불시작변이라고 하는 이 책은 뭐냐면 이제 이 성리학은 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의 입장에서 보니까 불교는 전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시작변에 보면 스님들 머리 깎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뭐예요? 신체 발모 수지부모라 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은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염도 안 깎죠. 머리도 안 깎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뭐예요? 부모도 버리고 출가하고,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도전이 불시작변에서 이제 어떤 사회적 폐단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불시자편에 대해서 하모드동선사는 또 반박을 하죠. 이제 하모드동선사는 반박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죠? 당시 이제 건국해서 무학대사를 왕사로 삼고, 천태종의 승려에 있던 조구를 국사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천태종과 조계종이 이제 선종이 있었는데, 이 두, 이제 아주 인물을 이제 왕사와 국사로 삼게 되죠, 초기에. 그리고 연복사를 중창하게 되고, 훈천사를 세워요. 훈천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도남동에 있는데, 이 훈천사가 바로 이제 이 태조 이성계가 세웠던 절이에요. 그리고 도첩제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이 훈천사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잠깐 나와 있는데, 신대강호 강씨가 죽자, 이제 예를 들면 이 태조 왕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국태민안을 기원하면서 세웠던 절이 바로 이 훈천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조에 이어서 3대 임금인 태종은 이제 태종 때부터 이제 불교가 굉장히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찰이 폐쇄되고 왕사 국사제도 폐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태종 때부터 이제 왕사 국사제도가 폐지가 되고 왕릉의 사찰을 짓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부 스님들을 환속시키고, 그러면서 당시 11종을 7종으로 통합시키는 거죠. 이제 불교를 이제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모득동선사는 우학 스님의 이제 제자인데, 이제 이 하모득동선사께서 이제 현종론이라든지 유석지리론을 지어서 불교 배척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임금이었던 세종이죠. 세종. 이 세종 임금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불교를 탄압을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이렇게 아주 신봉했던 임금이 바로 이 세종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당시 이제 모든 그 군신들이 유학 사상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불교를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세종도 보면 많은 이제 불교의 폐단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사원 노비를 폐지시켜요. 그러니까 절에서 노비들을 데리고 있지 못하도록 전부 없애고, 그 다음에 오교 양종을 선교 2종으로, 선종과 교종으로 이제 통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흥천사와 흥덕사라는 절을 두고 나머지 절들을 전부 다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승려의 성례 출입이 조금씩 금지되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아주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36개의 사찰만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7페이지 보시게 되면 궁중 안에 내불 땅을 세워요. 이 세종 임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내불 땅은 뭐냐면 왕실 가족들이 이제 이 내불 땅에 가서 이제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했던 이제 그런 사찰의 개념이에요. 사찰의 개념인데, 그래서 경복궁 안에 이제 바로 이 내불 땅을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흥천사의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세조 때는, 세조는 사실 드러내놓고 이제 불교를 신봉했던 임금이에요. 세조 임금까지는. 세조 임금은 우리가 이제 사도세자와 관련된, 그죠?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부대 임금인 성종은, 도첩제를 폐지한, 도첩제는 뭐냐면 스님들의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승려가 되는 것을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이 성종 임금 때. 그리고 이제 승려를 환속시키고 사찰을 다 없애버리고, 연산군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중종 때 보게 되면, 이제 승과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고, 당시 조선의 국정이었던 경국대전에 승려가 출가하는 것을 아예 금지시켜버립니다.
그 삭제조차를 이제 완전히 도승조라는 이 조항을 삭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듯이 이제 많은 역대 조선 왕조들에 의해서 불교가 탄압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조 500년 동안 탄압을 당했다 보시면 돼요. 불교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시도 안 남은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인조 때 같은 경우는 승려 도성 출입을 금지시키고 숙종 때는 승려의 성내 출입을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아예 사대문 안에는 스님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다가 1895년 고종 때 이 승려 도성 출입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신라 고려만 봐도 뭐요? 이 불교가 화려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2조 5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불교가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더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500년 동안 거의 이제 산중 불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숭불의 왕도 있었다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조 임금이죠, 그죠? 그래서 강경도감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불경을 발간하고, 그죠? 또 이제 한글 번역본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이라든지 월인속보라든지 이런 이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저술들을 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정경법을 실시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불상을 외우면서 불경을 외우면서 한양 도성을 쭉 이렇게 돌게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실 원찰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왕실 원찰들이 많아요.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보면 이 원찰들은 뭐냐면 왕실에서 늘 이렇게 공양을 이렇게 사찰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다 대주는 절들이에요. 이런 왕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봉은사라든지 지금 온각사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흥천사라든지 이런 절들이 보면 전부 이제 왕실 사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온각사는 지금 그 종로에 가면 파고다 온각사 탑만 남아있죠, 그죠? 제가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이 파고다 이 온각사가 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탑만 이제 덩그러니 남아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세조는 강경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경전 번역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13대 임금인 명종 때, 이 명종 임금 때 이제 문정왕후라는 이제 황후가 섭정을 합니다. 이 문정왕후가 이제 불교를 아주 독실히 밀었어요. 이 문정왕후하고 누구하고 인연이냐면 당시 이 보스님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그죠? 역대 이 조선의 왕들에 의해서 불교가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탄압받았던 승가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도척제를 다시 실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승가 제도를 할 때 사명당과 서산대사가 이제 승가의 급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에 이 서산 사명이 뭔가 이렇게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당시 봉은사, 강남에 있는 봉은사죠, 그죠? 선종 본사로 삼고 저 경기도에 가면 봉선사라는 절이 있는데 교종 본사로 삼아서 이 이제 태국 오후에 의해서 바로 이제 이 조선 불교가 좀 이제 일어나는 듯 했는데 문정왕후가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다시 유생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보스님을 제주도로 유배시킵니다. 유배시켜갖고 거기에서 이제 유생들에 의해서 죽죠. 이런 역사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암울한 시기 때도 정말 고승들이 많이 배출됐었죠. 무학 자총, 무학, 태조의 왕사죠, 그죠? 함호동 기하스님, 함호득통이라 해서 이제 금강경 오가에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정도전의 불시작변에 대한 반박 이론을 주창했던 인물이에요.
성민 스님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당시 이제 폐부를 항하기 위해서 신문고 북을 치면서 왕에게 어떤 척불 정책에 이것을 완화를 건의했던 인물이 바로 성민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이 명종 때 허응당 보호 스님, 그죠? 그래서 이 허응당 보호 스님에 의해서 조선 그 억압받던 불교가 조금 다시 불씨를 일으켰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시게 되면 서산대사 휴정, 뭐 우리가 이제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선조 임금 때 이제 임진난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다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서산대사가 이 선조가 서산대사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래갖고 이제 당시 승병을 모아갖고 이제 한양을 수복하는데 공을 세우고 또 나중에 이제 사명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끌려간 우리 백성들을 사신으로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승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한국 불교를 호국 불교라는 말을 하죠. 호국 불교. 이 호국 불교라는 말이 이제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 서산, 사명, 처형, 영규 이런 스님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전부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서 당시 뭐 권율장군하고 700결사를 이렇게 같이 했던 인물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스님들에 의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불교를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규 스님 같은 경우는 갑사라고 하는 공주 갑사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주 갑사에서 영규 대사의 이제 이 달해제를 모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선에 보게 되면 초이의순이라고 하는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도를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초이선사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초이선사는 이제 대둔산에 머물면서 당시 정약용이라든지 추사김정이라는 이쪽이 뭐냐면 유배지였어요, 유배지. 그래서 이게 한양으로 친다면 저 꼴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배 왔던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지식인층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초이 스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조선 불교사를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 잠깐 이 스크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조선 시대는 1392년에서 1897년, 약 505년 정도를 이제 조선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여서 이것을 이제 2조 500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500년. 특히 이제 불교 교단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억불 정책에 의해서 이제 모든 종파가 이제 통합 내지 폐지되는, 축소되고, 그래서 11종에서 7종으로 축소가 되고, 사찰도 이제 당시 242개에서 36개로 이제 다, 근데 나머지 사찰들은 어차피 다 없애져,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36개의 사찰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뭐야, 다 폐사시키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태조 이후에 이제 국사왕사 제도가 폐지가 되고, 또 세종 때 우리가 그죠, 순교 양종으로 통합이 되고, 명종 때 아까 우리 이제 문정왕후 있죠, 그죠? 허응당 보호 스님에 의해서 잠시 이제 이 양종이 부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없어지죠. 그래서 이 조선 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암울한 시기예요. 우리가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암울한 시기지만은 그래도 뭐요, 많은 고승 대덕들이 등장했던 시대가 이 또 조선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무학차초 스님, 그죠? 또 지공나옹의 법을 이었고, 또 우리가 이제 현종론을 조술하고, 또 세조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를 아주 신봉했던 그런 또 왕이 됐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한글 창제에 보면 신비 스님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이제 스님들이 불서를 간행해야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무학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태조 이성계의 어떤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양천도를 이렇게 이루었던 인물이 바로 이제 무학이죠. 그죠? 그래서 조선개국 당시에 이제 불교계를 이끈 인물로서 당시 이제 왕사와 국사 제도를 6년 가까이 존속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불사들도 무학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이제 해인사의 이제 우리가 팔만대장경, 그죠? 고려 때 조성된 팔만대장경을 해인사로 이렇게 이제 이장하게 되는 이런 일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스님들의 신분들이 이제 사실 스님들의 신분들은 신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노비보다도 못한 신분을 이렇게 갖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조선 불교 안에서 보시게 되면 교종, 선종, 대선,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승가에 급제한 자에게 주는 법계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임금으로부터 승직을 받는, 그다음에 왕사, 국사, 도순통 이런 인물들, 이렇게 좀 신분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많은 어떤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말 그대로 뭐요, 사찰을 없애고 종파를 축소시키고 스님들을 환속시키고 이러한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우리 봤듯이 정도전이 불시자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에, 아까 우리 이제 하모 스님은 현종론, 그죠? 유석지리론을 통해 갖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내적 정책은 억불이었어요. 이제 기본 조선 2조 500년 동안 조선이 가지고 있는 기본은 바로 억불, 불교를 억압하는 거였다. 대외적으로는 뭐냐면 불교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숭상. 그래서 세조가 예를 들면 한글, 그죠? 경전을 판가한다든지 또 사찰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 불교의 가장 어두운 암흑기라 한다면 성종, 연산, 그 다음에 중종, 약 70여 년 동안이 가장 아주 이제 피해가 심했던 이제 왕조가 바로 요 시대입니다. 요 시대 때 이제 불교가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명종 때 보호스님에 의해서 불교가 잠시 일어났다가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조선시대는 이 법통이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도 이제 법통을 굉장히 법의 맥이 어디로부터 쭉 내려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어떤 법통의 정점을 벽계 정심선사에 의해서, 그래서 선법과 그 다음에 교학과 율과 이런 어떤 법계들이 전부 있어요. 그래서 선은 어디로부터 내려오고 교는 어디로부터 내려오고 그 다음에 율은 어디로부터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산 스님은 이제 조선시대 불교사에서 가장 이제 아주 예를 들면 조선을 건국의 정신적 지주였던 무학이라는 인물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서산대사가 이제 조선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과 교와 연불관을 이것을 이제 회통시켰던 인물이 바로 서산 스님이에요. 그래서 서산 스님의 이제 선가기감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는데, 이제 그 선가기감이라는 저서에 보게 되면 선과 교가 다르지 않고 연불수행이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이런 이제 가르침들이 서해지고 있죠, 그죠?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영규대사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당시 이제
꺼져가던 우리 조선을 새로 이렇게 일으켰던 의승병들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호국 사상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호국 사상이 발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승군 활동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또 정묘, 또 예를 들면 이제 몽고, 뭐 등등 많은 우리나라가 외세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마다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인물들이 누구예요? 의승군들이에요. 스님들이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불교하면 호국 불교, 호국 사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당시 불교 교단의 새로운 어떤 기풍을 진작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백곡 천흥 선생님은 항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간패석교서라고 아주 유명한 책인데, 당시 이제 불교가 너무나 어려워지자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이제 항소하는 간패석교서라고 하는 이 항소를 임금께 올리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진묵 스님 같은 경우는, 이 진묵 스님은 우리가 이제 서산 사명과 다른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도인이죠. 드러나지 않는, 오로지 뭐예요? 수행에 전념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수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 진묵대사. 이 진묵대사는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통사상이다. 아까 또 뭐예요? 조선 불교는 호국 사상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큰 맥락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려 불교는 종교와 정치, 철학, 정치가 하나의 어떤 불교가 뭐예요? 지도 이념으로서 독자적 지위를 확보했던 시대가 바로 고려예요. 그래서 국교가 불교였으니까, 그죠? 아무래도 모든 기본 이념이 불교 정신이 깃들어 있었던 시대다. 그러나 이제 조선 불교가 되게 되면 숭유 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불교가 이제, 그죠? 존립의 위협을 느꼈었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예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회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을 배척하기보다는 그것을 끌어안는, 그래서 불교와 어떤 다른 타교, 특히 유교와의 갈등을, 대립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조화시켜서 회통하고자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하모 스님의 현종론이라든지 허응당집, 선가기가 이런 저서들을 통해서 당시 이제 선과 교가 서로 다르지 않고, 그죠? 또 선과 연불이 다르지 않고, 그래서 연불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이 서로 다른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예를 들면 불효, 세속적으로 부모에게 불효의 어떤 종교가 그게 아니다라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런 이제 저서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승려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찰을 운영하고 불사를 이제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라나 고려시대 때는 계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요즘 말로 치면 계죠, 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범호사 같은 경우는 1863년에서 1947년까지 12개의 갑계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이 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는데, 실제 이 선문수경이라든지 선문사변만호, 선문정정록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스님들이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다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저도 이제 이 선문수경을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임재선, 우리가 이제 그죠? 조계종의 선법이 임재선법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이 담겨 있고, 특히 선종의 여러 이제 파들, 임재, 예를 들면, 서당, 지장 등등 여러 이제 그 선종 안에서도 이제 여러 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고 체계하고 이런 이제 그 선과 관련된 이런 주제를 다룬 책들이 많이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참 눈여겨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인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이제 승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게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노비보다도 못한 신분으로 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스님들 내에서도 이제 두 부류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말하는 이판과 사판이라는 이판성, 사판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조선불교 시대 때에 이제 그런 어떤 암울한 시기 때 이제 스님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도. 그래서 보통 이판성이라 하면 이제 수행하는 이들을 이판성이라고 그래요. 참선하고 경을 보거나 이런 스님들은 이판성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판성은 행정성을 사판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찰을 경영 운영하는. 그래서 지금 이 판과 사판의 개념은 지금 한국 불교에도 그대로 지금 현재에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스님들도 이제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합니다. 뭐 참선도 하고 경도 보고 연불도 하고 다 해요. 이제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정해야 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판도 되고 사판도 되고 이판 사판을 다 같이 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예를 들면 참선 선방 다니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판스님이죠. 뭐 경전만 공부하는 스님들. 나는 책도 보고 행정도 하니까 이판 사판을 다 하는 거지.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이판 사판을 이판 사판 하면 막 그냥 이게 또 이제 왜곡되어져서 이제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조선시대 때 이런 어떤 이제 스님들이 각자의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정치를 하는 스님들, 행정하는 스님들, 다 이제 그 부류들이 다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살면서. 자, 특히 이제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숭유억불 정책 어떤 제도 중에서 가장 아주 피해가 심했던 것이 바로 도송 출입이에요. 스님들이 한양 성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2조 500년 동안에 불교가 불교가 이제 피해를 본 경우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도송 출입 부분이 이제 가장 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세종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고종 32년에 이를 때까지 이 입성 금지가 누구에 의해서 일본 승려에 의해서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개화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일본 스님이 볼 때 이건 조선 당시 이 스님들이 사대문 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내각 대신이었어요. 김홍집이라고 하는. 이 내각 대신인 김홍집에게 이제 상서를 올려서 고종에게 얘기를 해갖고 도성 출입이 해제가 돼요. 이게 이제 근대 불교의 시작이에요. 지금 도성 출입이 이전까지는 조선 불교예요. 도성 출입을 해제한 이후부터는 무슨 불교? 근대 불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강복을 기준으로 해서 강복 이전과 강복 이후로 이제 시기를 나누는 거예요. 시기를 나눌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삼국시대, 그죠? 통일신라 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건 전부 왕조를 기준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죠? 왕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국호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런 어떤 역사적 시기가 구분이 되는데, 불교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성의 입성의 이 기준점이 중요한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광복 이전, 광복 이후, 그 다음에 도성 출입 이전, 이후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래서 이제 특히 조선의 불교 문화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찰도 세워지고 뭐 예를 들면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지는 이런 이제
그 원각사 탑도 세워지고 했지만은 고려나 통일신라에 비해서는 형편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불상도 보면 우리 독립선언 불상은 고불 형태라 해서 조선시대 불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좀 이렇게 서민적이고 이게 뭐랄까 평범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게 보신 이 부처님 같은 경우는 본다면 거의 통일신라 시대 때 조성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뭐예요? 화려하다. 화려하고 굉장히 귀족스럽고 고려 시대는 더 화려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화도 보면 당시 이제 그 불교가 화려했던 시대에는 불상이나 불화나 모든 것들이 아주 장엄하고 화려해요. 그러나 이제 조선시대 때는 뭐냐면 불교가 억압을 받다 보니까 부처님의 상호도 뭐예요? 평민상호로 가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고불 형태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 후기에 왕조에 의해서 불사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렇게 고려나 통일신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두드러진 점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사를 좀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의 내용을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실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근현대사인데 근현대사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